제1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정연설을 거부하면서 여야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민주당이 대여 예산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이어질 예산 정국에서도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레고랜드 사태에 민주당이 김진태 강원지사발 금융위기라면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하는 등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50조 원 투입 메시지가 금융시장 안정화에 효과를 줬다고 맞섰습니다. 국회가 2030 부산 엑스포 특위를 가동해 엑스포 유치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여야는 부산 엑스포의 핵심 교통 인프라인 가덕 신공항을 조기 개항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어제 민주당의 대통령 시정연설 전면 거부 이후 대통령의 입장과 여전한 여야의 극명한 대립 상황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불참으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의 반쪽 시정연설 후폭풍이 예산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야 갈등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국회는 다음 달 4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여 투쟁 수위를 더 높이겠다는 방침이어서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더 철저하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노인과 청년 일자리, 지역화폐, 임대주택 등 약 10조 원의 민생 예산이 삭감됐다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초부자 감세로 세수 부족을 만들어 놓고도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시급한 민생 예산을 칼질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정부 여당에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책임 야당으로서 잘못된 국정 방향을 바로 잡겠습니다. 60조 원에 달하는 초부자 감세와 1조 원이 넘는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반드시 막아서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관련 예산을 11% 늘려 약자 지원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의 투자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민간의 일자리가 늘어났었던 이런 또 경제에 좋은 선순환적인 측면이 있었고요. 네.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 이러한 감세를 통해 가지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었을 때 세수가 30조 원씩 계속 늘어났었던 일이 있습니다.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 협력을 촉구했던 윤 대통령은 출근길 기자질문에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심사를 마쳐 내년부터는 취약계층 지원과 국가발전, 번영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국회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들까지 모여 대규모 규탄 대회를 개최한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 없이는 협치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장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예결위는 다음 달 4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정책 질의 등을 펼친 뒤 예산안 조정 소위를 가동해 다음 달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인데 대통령 시정연설부터 여야가 충돌하면서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가 금융시장에 파장을 일으키면서 정치권의 쟁점으로 번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태 강원지사가 촉발한 금융위기로 규정하고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 등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의 감사 요구 등에 대해서는 너무 성급한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태 강원지사의 레고랜드 보증채무 불이행 선언이 금융위기를 촉발시켰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긴급 토론회를 연 민주당은 김 지사의 책임은 물론 수수방관한 정부의 책임도 크다며 정부 책임론도 꺼내들었습니다. 또 김 지사에 대한 사퇴 요구와 함께 감사원의 감사, 검찰 수사 등 사정당국의 조치도 촉구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의 경기도가 어디 지급 보증을 해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시켜서
그거 지급하지 마라. 그냥 부도 내자. 그래서 다른 결정을 하게 시켰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 편이라고 역시 또 봐주는 겁니까? 민주당은 당내에 김종민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내일 첫 회의를 엽니다. 레고랜드 사태 책임을 따져보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50조 원 유동성 자금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곧바로 50조 플러스 알파를 들였고 또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나 CP 같은 경우에 대해서 8조 원 정도 있던 기금을 16조로 올려서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실효적으로 잘 작동이 됐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금 깨하고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고랜드 사태가 촉발된 원인을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 없이 무책임하게 밀어붙인 결과라며 맞섰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채무 불이행 선언을 한 김진태 강원지사에 대해선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나비 날개짓이 태풍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SNS에 레고랜드 사태가 촉발한 금융 불안의 끝이 어딜지 모른다며 최악의 비관적 시나리오를 전제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민주당의 감사원의 감사 요구 등에 대해선 단지 금융위기를 촉발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사를 운운하는 건 너무 성급한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 상황에 여야가 엇갈린 진단을 내놓으면서 여야의 공방은 전현직 강원도정 책임 공방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입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국회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별위원회가 부산 엑스포 유치 진행 상황에 대한 중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성공적인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가덕 신공항 조기 완공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유치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국제박람회기구 3차 총회 경쟁 PT를 앞두고 국회가 정부로부터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 대한 진행 경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부산 엑스포 주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메타버스를 통한 열린 엑스포, 역대 최대 규모의 개도국 지원 등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접근성 제고를 위한 2030년 가덕 신공항 완공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의 후속 절차 단축을, 국방부는 주한미군 시설 55보급창 이전에 대한 미측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부산 엑스포 유치의 핵심 인프라인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 계획이 부족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일부 용역보고에서는 개항 시기를 2035년으로 보는 등 부산 엑스포 개최 시기와 가덕 신공항 개항 시기가 어긋날 수 있는 만큼 내년 3월 국제박람회기구 BIE 현지 실사전엔 구체적인 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엑스포 전에 건설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직도 결정이 안 됐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공사 기간이나 공법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덕도 앞바다만 보여줄 생각입니까? 35년 국제 가덕 신공항이 개항하게 된다면 부산으로 직접 오시는 분들은 김해 국제공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유치 조건 경쟁에서 매우 불리하다고 보여지는데 BTS의 입대로 부산 엑스포 홍보 위축도 우려된다며 군 복무 중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BTS 병역과 관련된 논란에서 아무래도 오히려 이런 거를 조금 더 이제 우리 유치위원회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일종의 이제 대한민국을 알리고 또 유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기도 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특위는 3차 경쟁 PT 직전인 다음 달 24일 전체 회의를 열어 마지막 유치 준비 상황을 점검할 예정으로 최종 개최지는 내년 11월경 BIE 회원국 170개국의 비밀 투표로 결정됩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생활고를 겪던 엄마와 딸들이 함께 생을 마감한 사건들, 송파 그리고 수원 세모녀 사건으로 불리는데요.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김미애,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공동 주최로 마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복지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4년 세모녀가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가 개편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구축됐지만 올해 8월 발생한 수원 세모녀 사건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토론회를 마련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제도 사각지대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기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체계 보완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900가지에 이를 정도로 많은 복지 시책 아이템들은 갖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들이 아무리 좋은 구슬이라도 꿰야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사회복지 정책 수행을 전담하는 공무원 인력 부족 문제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제도 신설이나 변경, 예산 확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정책을 실행하는 전담 조직 운영과 인력 확대 등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 교통, 환경, 청소 이런 현장 민원의 업무들하고 같은 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 구조 하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사람들을 발굴하고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들이 일부 지자체에서 구축한 좋은 이웃들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등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광역 지자체의 전담 조직을 만들어 취약계층을 추적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의 재산 소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이제 업무 지원 인력 확보가 필요하고 최소한 이제 광역 차원에서 이제 위기 추적 전담 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경찰과 협조 체계도 구축한 거죠. 협조 체제 구축도 이제 가능하겠죠. 지금처럼 100%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일반 재산과 같은 이제 그 소득 환산율을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일정 수준의 고가 차량을 제외하고는 그냥 보유를 인정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복지 취약계층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복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등 현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에 대한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고 이대준 씨가 표류하던 당시 중국 어선이 주변에 있었는지 여부를 국정원이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여야 간사는 비공개 국감후 브리핑을 통해 해당 중국 어선의 국정원 민간 요원인 휴민트가 승선했다는 소문도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야 간사는 또 사건 관련 주요 정보는 군 감청 정보 등을 통해서 파악했고 첩보에 월북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었지만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국정원이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요청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지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유권 해석에 개입한 정황 등이 파악됐다며 검찰의 수사를 의뢰했는데 민주당과 전현희 위원장 측은 직권 남용이자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치 탄압 운운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민주당 반응과 복사판이라면서 전 위원장에게 수사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최근 급격히 증가한 마약류 범죄 대응을 위해 총괄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마약 범죄 수사 인력과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오늘 당정 논의 결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꾸려 마약 수사부터 예방, 치료 등 전 과정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범정부 차원의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마약류 밀반입과 불법 유통에 엄정 대응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와 중독자 치료, 재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건보자부 잔당 샤타르 몽골 국회의장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의장은 몽골의 희토류 자원과 한국의 기술력을 결합하면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면서 희소금속 협력센터 조성을 위한 ODA 사업에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또 2030 부산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한 몽골의 조기 지지를 요청했는데 잔당 차타르 의장은 몽골 국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진행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대한 반발로 야당이 시정연설에 불참을 하게 되면서 국회 상황이 이제 더 경색이 되고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일단 예산안 심사 일정이 합의는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야당의 불참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예산 정국이 시작됐는데요. 네. 이 여야는 다음 달 4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7일과 8일 이틀 동안 종합정책 질의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9일과 10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14일과 15일 이틀 동안에는 부별심사를 진행하고요. 예결위는 다음 달 17일부터는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해 예산안의 감액과 증액 심사를 벌인 뒤 다음 달 30일 전체 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넘길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까지입니다. 네, 여야 정치권 이제 분위기가 한층 더 이제 냉각이 되면서 과연 그 예산안이 그 법정 처리 시한 방금 말씀하신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는데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불참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했던 국회 모독 발언에 대한 사과와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 보복 수사를 중단하라면서 공세를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민주당이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리고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네, 그런 이제 분위기의 갈등이 오늘도 계속 이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요. 민주당 의원 전원과 원외위원장 등이 참석해 검찰의 압수수색은 당사 침탈이자 야당 탄압이고 막말과 욕설로 협치를 파괴했다며 윤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총체적인 경제 위기가 닥쳤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정치검찰을 앞세운 공안 통치로 야당을 탄압하면서 국가 역량을 소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 흔적 지우기에 이어 현 야당 대표에게까지 칼끝을 겨누면서 경제와 외교 참사에는 무능함만 보이고 있다며 끝까지 맞서 싸우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 분위기를 들어봤는데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이제 시정연설 불참에 대한 이제 비판 논평을 어제 오늘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데요. 네. 이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시정연설 불참은 정치와 국회, 민생을 외면하고 부정한 것이라며 말로만 경제위기, 피켓으로만 민생국회 외치지 말고 국회의원의 책무부터 이행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국회 협력을 거듭 요청했는데도 민주당은 귀를 막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무성의하다며 혹평만 늘어놓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정화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한 채 이재명 방탄만 외치고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169석의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보니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뒀는데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가 늘 절벽에 있는 것 같지만 계속 대화하고 타협하는 노력을 해야 국민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다며 원내 지도부에 대화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네, 다음 달 4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이제 돌입하게 되는데 관련해서 이제 신경전이 또 벌어졌죠. 네, 아주 거세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사실상 공개되면서부터 이 이견이 드러났습니다. 이 본격적인 예산 정국을 앞두고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해석을 달리하면서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정부는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년 대비 축소 편성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사회적 약자 지원에 집중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가 재정이 튼튼하지 못하면 위기에 대비할 수 없다며 지난해 추경까지 포함한 전체 예산보다 6%를 줄이면서 노인과 장애인,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 격차 해소에 11%,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먹거리 사업에 3% 예산을 늘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어르신 일자리 축소에 이어 코로나 시국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던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내일체험 공제와 같은 청년 예산도 대폭 줄였다며 민생경제 예산에서만 거의 10조 가까이 깎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워크숍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대응 방안을 모색했는데요. 민생 제일주의, 기후위기 대응, 미래 먹거리, 저출산 고령화 대비 등 예산안 심사 4대 원칙을 세웠습니다. 또 법인세와 종부세 인하 방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관련법 개정 저지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감세하면서 기업 투자가 활성화됐고 그 덕분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세수가 30조씩 늘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네, 이외에도 이제 앞으로 또 여야가 부딪힐 만한 쟁점 사안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국민의힘은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가지고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고 있고요. 네. 이 민주당은 최근 벌어진 강원도 레고랜드 채권 부도 사태를 두고 김진태 강원도지사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라며 감사원 감사와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여야는 예산안 공청회 전날인 다음 달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거세게 아주 충돌할 것 같은데요. 네. 이 대통령실 이전과 관저공사 특혜 의혹 그리고 전현직 대통령 부인들의 순방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같은 여야 갈등 상황들이 겹치는 와중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과연 말씀하신 그 12월 2일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은 김희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0월 26일 이목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포스트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들을 향한 검찰 수사에 민주당은 단일 대우로 맞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점점 현실화될 조짐이 보이자 당내 우려 목소리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퇴진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35년 지기이자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성호 의원. 일단 그런 일 없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당이 여기서 대우가 흐트러지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저는 온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 퇴진론 당내 소장파 김혜영 전 의원으로부터 시작이 됐었죠. 유동규 전 본부장의 폭로전과 동시에 이제 그만 내려오라라면서 이 대표를 압박했는데요. 이 발언에 강성 지지층은 물론이고 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맹 비난을 했었죠. 그렇다면 최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실망스럽다 했던 전재수 의원은 김 전 의원의 주장에 동의했을까요? 그런 논의 일절 없다면서 오히려 더 단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 세력이 원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라고 지금 동서남북 구석구석 여기저기 칼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 논의는 당내 일절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또 쓴소리보다는 지금 뭉쳐야 할 때라면서 김 전 의원 비난 목소리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처럼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다가 변심한 이가 또 있는데요. 바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이재명 퇴진론에 동의 못한다면서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나섰는데요. 불과 3개월 전엔 이랬습니다. 물론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재명 의원을 인천 계양에 좀 공천을 한 것이 가장 큰 책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재명 의원에게 지금 얽힌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은 이거를 방어하기 급급할 텐데 마치 현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듯 사법 리스크를 조준하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개입을 폭로하는가 하면 강성 팬덤 아닌 민심 지지받는 정치하시라면서 정치적인 조언까지 서슴지 않았죠. 때문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로부터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위기감이 고조되자 친명, 비명할 것 없이 뭉치는 걸까요? 그들의
변심, 그 속내가 궁금하네요.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정치톡은 자맹 이준석의 근황입니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비대위를 향한 가처분 신청 기각 후 잠잠하던 이준석 전 대표. 어떻게 지내나 궁금했는데요. 김웅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우려와는 달리 상당히 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은 이 전 대표를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살 빠졌네라는 짧은 글과 함께 국민의힘 당대표 저탄고지의 화신 이렇게 해시태그를 달았는데요. 그동안 다이어트를 했던 걸까요? 이전보다 눈에 띄게 홀쭉해진 얼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이 빠진 이유, 단순히 다이어트 때문일지 지난 7월에 그가 했던 발언을 주목해봤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목이 상해가지고 정말 스테로이드 먹어가면서 몸이 부어가지고 여기저기서 왜 이렇게 살이 쪘냐고 놀림까지 받아가면서 그 시기 동안에도 정말 누군가는 선거 이기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가처분 싸움에선 졌지만 어찌됐든 일단락이 됐기 때문일까요? 그의 얼굴이 조금 편해진 듯합니다. 여전히 끈끈한 인연을 과시한 김웅 의원은 과거 이준석 전 대표를 두둔하면서 그의 미래를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준석의 원죄는 싸가지가 없다 이겁니다. 대표가 정치적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싸가지가 없겠습니까? 전당대회를 맞이해서 진지를 만들고 아군을 만들어내서 여러분 이제 당을 장악해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국민의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대표, 아군의 손을 잡고 다시 기지개를 켜는 걸까요? 향후 그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여의도 정치 외전 시간입니다. 여야의 전직 의원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여의도 정치권에 가장 뜨거웠던 이슈에 대한 양측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에 대한 입장을 이제 밝혔는데 약 30년간 헌정사의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졌던 게 어제부로 무너졌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이제 국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고민해 봤으면 한다 이런 이제 화두를 던졌는데요. 이 발언 들으셨죠? 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먼저 신 의원님. 글쎄 이제 이게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의 그 시정연설 이게 이제 미국 거 다 본따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걸로 네. 어떻게 보면 고착화됐는데 되게 좀 싫어할 때 그 사이 야당들이 했던 것은 일단 들어가서 피켓팅을 하든지 그리고 입장하고 퇴장할 때 기립을 안 하든지 박수를 안 치든지 뭐 이렇게 해왔어요. 네. 근데 이번처럼 그냥 아예 처음부터 안 가버린다 뭐 이런 건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의사 표시의 방법인 것은 맞죠. 근데 또 그만큼 또 상당히 극단적인 검찰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네. 검찰이 당사에 들어온다. 그것도 국감 중에 특히 또 대검, 서울 고검, 국감 중에 그 즈음 해가지고 바로 일종의 쳐들어온다. 이런 것도 또 매우 이례적입니다. 처음 이렇게 거침없이 하이킥식으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와가지고 쳐들어오는 것도 사실은 처음 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헌정사에 처음 보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이런 불행한 사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치권들이 좀 안 해야 되고 피해가야 되고 뭔가 그 전에 여러 가지 내고랄까, 대화랄까, 타협이랄까 이런 게 있었으면 좋은데 지금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허용하지 않는 뭐 이런 정치판이 된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국민들에게는
절대로 보여드려서는 안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건 뭐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9월 정기국회가 뭐 이럴 줄 사실은 알았던 것이고 앞으로 남은 이제 11월 예산국회 험난합니다. 이게 이제 12월 2일이 예산의 마감 시한인데 저는 이건 절대 못 지킨다고 보고요. 이제 12월 말 아주 대립이 심해지면 1월 달까지 넘어가게 되는 굉장히 지리하고 험하고 아주 어려운 국회가 예정돼 있다고 봐야죠. 네네.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의 대통령 시정연설 거부 사태에 오기까지는 대통령과 여당이 이러한 정치 환경을 촉발을 한 측면이 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야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네. 여당의 행태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가장 중요한 이 권리라기보다는 의무는 법안 심사하는 거하고 예산 심사하는 거란 말이죠. 그 중에서도 대통령의 이번에 예산안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었거든요. 네. 이런 것은 대통령이 설사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야당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걸 관례화한 거고요. 비판을 하더라도 듣고 비판을 해야죠. 국회의원식이나 된 사람들이 나중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듣지 않고 나중에 무슨 대통령이 연설한 뭐 동영상 다시 보기로 보고 나서 비판할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야당도 그것은 국회의원의 또 국회의 권리라기보다는 의무라는 차원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들어갔어야 맞다. 그것은 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호흡 불호를 떠나서 네. 야당이 뭔가 크게 착각한 거다. 저는 전략 미스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걱정은 됩니다. 12월 2일이 법정 그 예산안 통과 기한이에요.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대통령 시정 연설도 듣지 않을 정도의 분위기라면 11월 내내 여야가 이제 강대강 대결로 치닫을 텐데 이렇게 됐을 때는 결국 뭐 여든 야든 국민들로부터 국회는 신뢰도가 더 떨어지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죠. 근데 지금 야당의 프레임은 그겁니다. 정치 탄압이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근데 본질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재명 당대표의 여러 가지 부정부패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는 과거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부정부패를 청산하는 그런 청산 작업은 정치 보복이라고 불려줘도 그거는 해야 된다 반드시. 그런 정치 보복이라면 매일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결국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과거와 지금의 그 소신이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뭐 강압적이고 정치 탄압이고 이런 수사라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본질적으로는 부정부패 잘못된 거에 대한 수사다. 근데 그 수사를 못하게 그 영장 집행을 못하게 당원들하고 또 의원들은 민주당사 앞에서 막아섰지 않았습니까? 근데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은 막은 게 아니라 그냥 서 있었다. 이런 궤변을 들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면은 여야가 앞으로 그 정치 상황을 풀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구나 이런 예상은 듭니다. 네네. 네, 화면을 보니까 또 민주당의 빈자리가 굉장히 커 보이기도 했는데요. 여당 측의 반문은요. 민주당은 이재명의 사당이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민주당 측의 반격으로는 후한무치 대통령과 박수부대 여당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시정연설에서 또 박수를 1분에 한 발꼴로 쳤다는 그런 집계도 나왔었는데 계속 이렇게 서로 여야가 강경 모드로 계속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굽힐 줄 모르는 이 강경 모드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서로에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은 제가 예상컨대는 쭉 갈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네. 불행한 일인데. 예. 그리고 여당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대통령이 와서 시정연설하면은 박수를 많이 쳤죠. 그거는 지금이나 예나 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야당은 안 치거나 야유를 하거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유독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때 드러난 아주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여태까지 쭉 그래 왔어요. 이제 그 짧았던 18분 동안에 18번 박수라 이제 좀 그 횟수가 좀 잦았다. 뭐 그런 얘기가 그 횟수가 나오는 18번이 됐든 10번이 됐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야 분위기에서는 야당은 또 한 사람도 안 들어온 상황에서
지금 그 야당의 빈자리가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큰 정도가 아니죠. 야당이 압도적인 다수니까 네. 정말 크죠. 이런 상황에서는 여당은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진영으로 나뉘어가지고 싸우는 상황 아닙니까? 이것은 자기 자신들의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아마 쳤을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제가 이렇게 쭉 자세히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그 재정 건전성을 좀 강조하면서 서민과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그 복지, 약자 복지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많이 강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뭐 박수를 치든 안 치든 저는 속으로는 박수 받을 일이다. 그 내용상으로는 말이죠. 여야 그 정치 갈등을 떠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야 갈등이 이제 문제죠. 네. 글쎄 뭐 박수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하여튼 한쪽은 치고 한쪽은 안 치고 하는 게 그 사이 상규 비슷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검찰 정치, 뭐 어떤 사람은 검태타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문재인 대통령의 내각의 강요에 대한 수사죠. 강요과 문재인 대통령 측에 대한 수사, 그리고 한쪽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이 두 가지가 거의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동시다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이게 지금 더 헝클어진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검찰의 그 당사 압수수색은 보면은 그 당사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검찰이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알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첫날 국감 중에 더군다나 고검, 서울 고검, 대검의 그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거나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거침없이 나가는 검찰,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면서 민주당에다가 색칠을 하는 거죠. 민주당은 범죄 집단하고 똑같다. 뭐 이렇게 법 집행을 방해하는 집단이다라고 하면서 하는 것은 색칠을 하면서 동시에 이 수사는 이 한 건으로 김용 부원장에 대한 수사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서 얼마나 많은 수사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더 큰 수사, 더 큰 수사, 그 다음 수사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봤을 때 막 수사가 혼재돼 있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시리즈로 다가올 이런 파도성의 너울성 파도 같은 이런 수사를 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민주당의 지금 이제 피켓팅을 보고 계신데 그 내용이 이제 검찰 독재 규탄, 또 이제 민생 외면, 민생 파탄 이 두 가지인데 검찰 독재 규탄이 바로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하는 검찰 수사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또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김용 부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속이 된 상황에서 지난해 그 민주당 예비 경선 후에 추가로 자금을 요구했다 이 진술을 이제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검찰 수사가 그 다음 이재명 대표에게 가는 게 아니냐 당연히 이제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지금 뭐 짧게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그 검찰이 뭐 무리를 일으켰다기보다는 그 압수수색 영장 도장을 찍어준 것은 법원입니다. 판사들입니다. 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결국 그 대장동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정치 자금을 전달했다고 하는 그 말이 이제 유동규 본부장의 입을 통해서 처음 나왔는데 남욱 변호사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정민용 씨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그 대장동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걷잡을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김용 부원장이 영장이 발부가 됐고 체포가 됐고 또 구속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본인은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이 입을 막기에는 이제는 힘들다. 구속이 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유동규 씨는 지금 보면은요.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그냥 입을 열고 하나 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작심을 했습니다. 유동규 본부장은. 지난 10년 동안 나는 이재명 대표에게 쌓인 게 참 많다.
그다음에 방송용으로는 참 어려운 얘기지만은 뭐 천천히 말려주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유동규 씨는 여러 가지를 앞으로도 계속 진실이 됐든 아니든 계속 이어가겠구나, 하나하나 계속 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동규 씨 말로는 양파는 계속 까면 결국은 그 본질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모든 사안, 여러 가지 의혹, 이 범죄 혐의들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다. 조금 있으면 모르죠. 김용 부원장도 입을 열 가능성도 있고, 또 지금 정진상 아주 측근 중에 최측근이라고 하는 정진상 정무실장도 지금 굉장히 이제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결국 이 수사의 칼날은 이재명 대표를 피해갈 수가 없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본인의 리스크이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민주당의 리스크가 되어 가고 있죠. 이미 됐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금 전체 의원들이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다라는 이제 프레임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민주당의 저는 운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운명의 시작은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당분간은 민주당으로서는 너무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가 그만두지 않는 이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글쎄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신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변심이라고 그럴까요? 이건 심각해 보여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치자금 8억 4천만 원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이건 또 어떻게 보면 파생 혐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거대로 굴러가겠죠. 근데 이제 더 본질적인 문제는 유동규 본부장이 제일 잘하는 팩트들. 그건 아무래도 대장동, 위례지구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정말 큰 돌이라고 이제 유 본부장이 얘기를 했는데, 큰 돌이 거기서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얘기를 유 본부장이 했을 텐데, 그거는 이제 검찰이 하나하나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흘러나올 거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지금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제일 아픈 대목 중에 하나는 선거법으로 이미 기소가 돼 있는데, 선거법의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김문기를 몰랐다는 부분인데, 김문기를 몰랐다는 부분을 지금 하나하나 까부수고 있잖아요. 알 수밖에 없고 내가 그 알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하나 얘기해 주마라고 지금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현재 정치자금 어쩌고 저쩌고 하는 문제는 맛보기로 들어가는 어떤 시작점에 불과하고, 굉장히 많은 혐의들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말 그 많은 혐의 중에 빙산의 일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민주당이 다뤄가야 될지에 대해서 내부에서 지금 밖으로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하나 지금 곤란한 것은 그겁니다. 문수사, 명수사. 그러니까 문수사와 명수사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그런 얘기를 바깥으로 드러내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뭐 의연하게 뭐 일렬로 해서 한 목소리로 가자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안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에 대한 일종의 압박이 또 김의겸 의원의 발언을 불러왔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며칠째 뭐 직을 걸고 했던 이 언쟁에 대해서 좀 시끄러웠는데요.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그냥 넘어갈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김의겸 의원도 그렇고 이제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일단 김건희 여사를 공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전략 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성공을 잘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김의겸 의원 경우에는 지금 또 대변인도 맡고 있잖아요, 당에. 그런데 이제 아무리 면책 특권이 있다고 하지만은 국회의원이 상임위에서 발언하고 할 때는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한 번쯤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체크를 해봐야 돼요. 사실 확인을. 누가 이야기한 거다. 누가 어떤 근거로 이야기했을까. 이런 것을 자기 보좌진들하고 한 번은 머리를 맞대고 걸른 다음에 이 정도면은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이것은 거리낄 것이 없단 말이죠. 이건 면책 특권을 떠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상임위 질의할 때의 기본인데 그거를 지금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혹, 질문을 하더라도 그거에 근거를 전혀 대지 못하고 그냥 어떤 다른 단체나 유튜버와 협업을 했다라고 하는데 뭘 가지고 어떻게 협업을 했고 어떤 증거에 의해서 어떤 장소에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얘기를 한다. 하다못해 사진이 있든 녹취가 있든 이런 거를 증거력이 있는 그 자료를 들이밀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던져놓고 아니면 말고식이니까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세게 지금 부딪혔는데 서로 이제 지난번엔 김의겸 의원이 법무부 장관직 걸어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제 한동훈 장관은 나는 걸겠다 당신은 뭘 걸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직을 서로 거는 이런 상태가 됐는데 이 발단은 저는 김의겸 의원 민주당이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런 식의 질의를 하는 것은 하수 중에 하수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김의겸 의원이 실수를 했죠. 이건 분명히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OW 1원칙 그러니까 기사의 원칙에 충실하게 원칙을 지키면서 하는 질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김의겸 의원이 그리고 그 면책 특권에 의지하려고 했던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도 나 직 걸 테니까 당신 뭐 걸래 하는 식으로 국회를 아주 진짜 우습게 보는 국회의원도 우습게 보고 국정감사도 우습게 보고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맞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게 국정감사 자리고 피감기관의 장으로서 와 있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은 한동훈 장관도 너무나 가볍고 경솔하게 대응을 하는 거고요. 면책특권 얘기를 하면은 이런 비슷한 건이 대법원 판결까지 간 사건이 2007년인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면책특권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단서 조항에 명백히 허위 사실일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면책특권을 인정받기 어렵다라는 판결문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협업을 했다. 그 유튜버 언론하고 협업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명백히 허위 사실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이건 아마 법원의 판단을 받을 때까지는 누구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도 좀 반성을 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일반의 인식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있었다면 대통령이 그럴 리가 있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술 좋아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혹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다들 좀 고개를 갸우뚱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말로 술을 그렇게 지금도 좋아한다고 그런다면 이번 일을 계기로 술은 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시점을 두고 오히려 그 대통령실에서 늦출 수도 있다, 늦추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총선 내후년 이제 4월에 있는 바로 이 시점의 총선 때문에 더 길고 더 오랫동안 총선으로 가는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요소로 쓰고자 하는 용도로 쓰고자 하는 아마 그런 욕망 때문일 거다라고 관측을 했는데 과연 그런 소환 시점까지 여권 대통령실에서 조율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할 것인지 두 분 어떻게 그리고 이제 과연 이게 그러한 시점 조정이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정말 미칠 수도 있을 것인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이 검찰 정치가 누가 지휘를 하는지 하는 건 미스테리고 아무도 확인을 안 해주겠지만 대통령실이 그 도어 스태핑에서 대통령이 얘기하듯이 아니 나 뭐 신문 보고 갑니다. 이러리라고 믿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대통령실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압수수색 들어가라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큰 아웃라인은 분명히 기획안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검찰 정치의 톱에는 대통령이 분명히 뭐 톱인지 뒤인지는 모르지만 네.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을 봤는데 뭐 20일 안에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서 구속하려고 한다 그러는데 그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국힘당의 희망이 이재명 대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말이 맞다고 그런다면 아마 길게 늘려서 정말 유 본부장의 얘기대로 말려 죽이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국힘당 쪽이나 그쪽에 가까운 사람들의 시나리오에 가까워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김문기를 몰랐다는 그 선거법 위반 사항부터 해가지고 고구마 줄기를 계속 앞으로도 꺼내면서 이용할 것이다. 지금 아직 기소가 안 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요. 네.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또 뭐 소환 가지고 밀당하고 압색 가지고도 밀당하고 이러면서 길게 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뭐 한 10년 전, 20년 전 정치 같으면은 혹시 그런 그 청와대 대통령실의 또 정무수석의 또 민정수석의 그런 전략이 실행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기 박지원 전 원장이 하는 얘기는 저는 시중에 그냥 떠도는 얘기다 생각이 들고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수사 일정, 그다음에 구속 이런 거는 청와대에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조차도 그것을 수사 지휘를 못합니다. 만에 하나 대통령실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런 특정 수사 사안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전략을 짜가지고 그것을 검찰들에게 만약에 지시를 했다 하면은 그럼 정권 무너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시중에 떠도는 얘기를 박지원 전 원장이 박지원 전 원장 스타일대로 그냥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언론에. 근데 지금의 정치는 뭐 과거에 비서실장 계실 때 그랬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 아무리 지금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오른팔 왼팔했던 그 검사 출신이어도 그런 그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 일정을 기획하고 전략을 짤 수는 없다. 그게 들통나면은 정권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위험을 감수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기획과 시간, 소환, 정치적으로 계산해서 하는 그 상황은 전혀 아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여의도 정치외전에서는 대통령 시정연설 거부 이후 더욱더 극명하게 된 여야 대립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 관련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차차 오전부터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부터 가을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예년 이맘때보단 조금 기온이 높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단풍 빛깔도 만끽하면서 늦가을 정치를 누려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